의정부문화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정근입니다. 네. 제가 왜 축사를 하지? 이렇게 의심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분위기일 줄 알았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순간이 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그냥 친구들끼리 이렇게 좀 출판 기념회 이래가지고 놀려고 했는데 뜻밖의 정말 경기 북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께서 많이 와주셨습니다. 그냥 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책을 미리 보고 궁금한 질문들을 몇 가지 뽑아왔어요. 그래서 좀 식상한 질문이긴 하지만 먼저 책 제목이 굉장히 특이해요. 찍고 까불어야 지지고 볶네. 네, 좀 재밌기도 한데 사실 찢다, 까불다 여기에는 사실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부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을 굳이 책 제목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 책에서 제가 지금 성공적으로 뽑은 거 하나는 책 제목 같습니다. 좀 특이하죠? 찢고 까불다 이 말을 아주 부정적으로 쓰는데 이 찢고하고 까불고를 조금 이렇게 부연해서 절구에 찢고 키에 까불다 이렇게 하면은 확 이해가 될 건데 그게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찢고 까불기는 사실 이게 부정적 의미로 쓰일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별을 절구질해서 키 까져서 까불러서 위를 골라내서 다시 빻고 이렇게 해서 밥을 해서 그러니까 맛있었죠. 매일 쌀을 만들어서 먹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 밥이 맛있었는데 찢고 까불기를 매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지 않으면 정성껏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지지고 볶는 게 기본적으로 재료가 부실해지니까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찢고 까불기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거를 원의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서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될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국회 같은 데 보면 사실은 국회는 싸움을 하는 데잖아요. 싸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서 찢고 까불기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지고 볶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죠. 다만 거기에서 절구에 넣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고 현상이고 사건이고 이런 걸 놓고 찢고 까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 찢고 까불고가 긍정적으로 좀 쓰였으면 싶어서 원의를 한번 밝혀봤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찢고 까불기가 꼭 이제 선행돼야 되는 행위구나라는 거를 알았는데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요, 작가님. 작가님의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찢고 까불었던 순간은 언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왕고에 없는 질문인데 아웅다웅 하기도 하고 이 지지고 볶는 것이 부부간에 이제 그러는데 40대에 들어와가지고 찢고 까부는 게 와이프에 대해서 제 아내에 대해서 또 아내는 저에 대해서 이게 이제 불만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를 향해서 찢고 까불고 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좀 그런 게 후회스러운데 아무튼 지금은 지지고 볶고 잘 살고 있습니다. 골은 찢기 다음에 고운 빻기 그리고 지지고 볶는다고 하셨는데 이미 그 단계를 다 지나셨네요. 네, 앞으로 작가님의 말씀 명심해서 저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다들 책 가지고 계시죠? 네, 책을 보시면서 조금 같이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책의 목차를 보면 총 5챕터가 있고 7개의 목차들이, 꼭지들이 있습니다. 좀 한 권의 책 분량으로는 많은 꼭지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꼭지들이 담겼는지, 또 이렇게까지 쓰시기에는 또 얼마나 걸렸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까 그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 책 사실은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걸렸는데 이 눈 좋으신 분은 이제 그 눈치채셨을 건데 각 꼭지마다 끝에 보면 날짜가 달려 있습니다. 그게 날짜가 그 일간지 신문에 기고한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야단은 맞았지만 한 6, 7천자 되는 길이에 좀 거북한 글이, 읽기 거북한 글이 페이스북에 제가 한 2천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압축해서 썼던 글들을 여기 좀 실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 책의 마지막 꼭지가 찍고 까불어야 지지고 볶다. 그게 마지막 글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거에는 원본에는 페이스북에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신봉사가 이제 제가 황성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방앗간에 들러가지고 방아 타령을 하나 부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방아에 찔는 거죠. 그게 아주 육담입니다. 질펀한 육담인데 그런 것까지 이제 페이스북에 들어있는데 그런 거 다 도려내고 좀 다듬어서 쉽게 썼습니다. 네, 더 재미있는 글을 보려면 작가님 페이스북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글들이 다 남아있는 건가요? 예, 한 2,000 꼭지 정도가 저희 페이스북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작가님하고 페이스북 친구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다들 더 재밌게 보셨겠네요. 저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도 질문을 이어서 드릴게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소감 영상에서도 선생님들께서 각자 감명 깊게 읽었던 가장 깊은 꼭지들을 이제 배치를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페이지 243페이지였나요? 44페이지였나요?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행복에 대한 이제 작가님의 정의를 볼 수가 있었어요. 네, 243페이지인가요? 네, 243페이지를 보시면 행복은 소소한 일상의 기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이란 뭘까요? 그 부부간에 재미있게 찍고 까불어서 지지고 볶으면 그게 행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 그 243페이지요. 243페이지에 보면 그림 하나 있죠? 네. 여기 그 그림에 왼편에 있는 게 갑골문인데 다행행자입니다. 이 다행행자를 보면은 화살표 같은 거 2개가 있고 가운데 동그라미 이렇게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에 있는 그 구멍 2개는 수갑입니다. 수갑. 갑골문인데 그리고 밖에 화살표 같이 되어 있는데 삼각형 이거는 뭐냐면은 착고라고 그러죠. 그 발목에 채우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 손발이 다 이렇게 착고하고 수갑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사람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수갑에 채워 있는 모양이 딱 되죠. 이게 잡을짓자입니다. 잡힌 거예요. 손을 묶은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왜 이게 다행행자를 다행행자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해서 꼭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형을 집행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손발을 묶어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당장 죽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even if 최소한 그래서 다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 지금 행자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복자는 복복자 한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게 보면은 왼편에는 그 보일 시자가 있고 오른편에는 그게 술단지 술통이 복자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신령 앞에, 귀신 앞에, 아니면 그 조상 앞에 술잔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는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복을 짓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내가 신령한테 드리든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남한테 베풀든지 그게 복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자의 조합, 행복이라는 거는 저는 아주 사소한 거, 일상에서 크게 기대하지 않고 그거에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어떤 럭키, 굿럭의 어떤 규모를 이렇게 줄여서 생각을 하면은 전 그게 소소한 일상의 기쁨,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이제 사모님과 이제 화목하게 지내시는 거를 또 행복으로 꼽아주셨는데 작가님의 요즘의 소소한 기쁨, 행복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퇴직할 때 거의 다 됐고, 그래서 이제 지역으로 의정부에서 직장 생활을 이제 근처 양주에서 하는데 그 시간이 그게 지금 8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이거 큰 부담 없이 제가 채택한 것이 걸음마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역사를 연구하면서 내 고향을 이해하는 거, 그게 요즘 그 소소한 행복입니다. 저는 지금 30대 후반인데 이제 그 40을 넘어가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행복이 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범하게 행복한 거라고. 근데 저나 저희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 행복을 꼭 기쁨의 크기로 약간 재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놓치고 사는 것 아닌가라는 반성을 좀 했고, 그리고 이렇게 아까 문자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행복이 소소한 일상이라고 이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작가님 덕분에 행복이 소소한 일상이다라는 거 느꼈고요. 너무 저만 질문하니까 이제 앉아 계신 성도분들께서 지루하실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중간중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저기 계십니다. 네. 예, 김정환 선생님 양주에서 오셨는데 마이크 좀 양주에서 온 김종환입니다. 저는 우리 유호명 선생님 따라서 중랑천의 최상류인 발원지 그걸 이제 동천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하고 또 의정부의 걸음마 하는데도 몇 번 참석을 해서 그런 인연으로 선생님을 매우 정말로 훌륭하신 우리 지역 사학자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직접 관계가 없는 좀 무거운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유호명 선생님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참 의양동 통합운동을 시민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 사학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진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한 뿌리인 의정부 양주 동두천이 합쳐서 고양이나 남양주나 파주와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좀 무거운 주제가 되는데요. 이번에 그 6.3 지방선거에서 그 의양동 통합을 좀 이렇게 들고 나오신 분도 있고 아니적도 그래서 있고 그래서 다루기가 좀 애매한 주제긴 한데 저는 이제 그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제가 지역사를 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양동, 의정부 양주 동주를 통합을 한다고 했을 적에
걸림돌이 좀 몇 개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제 생각은 기관 아니면 시설을 어디에 둘 것이냐 뭐 이게 하나 걸릴 것 같고 이게 통합하기 어려운 요소고 또 하나는 통합시의 이름 이것도 하나 걸리는 얘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합시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했던 거를 말씀드리는 걸로 답을 좀 하겠습니다. 의정부 사람은 양주시라는 통합시 양주시라는 지명이 좀 거북할 테고 양주 사람들은 이게 의정부 인구가 많은데 의정부시라는 통합시는 또 거북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저는 그거의 하나로 유양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유양이라는 말은 지금 양주시의 그 관아 근처에 유양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양이라는 그 동 이름은 1914년에 조선 총독부가 만든 말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그러면 유양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봐도 한 600번 이상 유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뭘 쓰였느냐? 위대한 양주. 이게 유양입니다. 유세차하고 이렇게 충분히 있잖아요. 그때 쓰는 유자, 어조사 유자, 이게 영탄사거든요. 그래서 유양이라는 말은 양주, 위대한 양주 이런 말이 되는데 이 조선시대의 주자 지명이 20개가 있어요. 전국이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양주에만 대해서 유양주 이렇게 줄여서 유양 이렇게 씁니다. 이 유양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남양주 저쪽 만울에 있는 쪽에 중랑구, 노원구, 서울의 도봉구, 의정부, 양주까지를 다 아우르는 그게 다 유양입니다. 그런 지명이 수하게 나와요. 그래서 좀 살짝 피해가면서 과거의 대양주를 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통합성이 있는 말이 유양이라는 말 같습니다. 이거 참 굉장히 큰 브랜드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경기북부 지역사 전문가답게 명쾌한 답변을 내주셨는데 제가 옆에서 작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걸음마 모임 가면 이렇게 작가님의 설명과 함께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겠구나 하면서 걸음마 회원분들이 부러워졌습니다. 네. 네. 그럼 또 다른 질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스태프분께서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자주는 아닌데 모롱이 때서부터 걸음마 때부터 하고 있는데 먼저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릴게요. 책이 전에 나온 책보다 글밥도 크고 재밌어서 저도 다 재밌게 읽고 있거든요. 그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들이 제가 이제 되새겨지면서 이렇게 이제 읽게 되고 들었던 말을 또 들으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읽혀서 너무 감사하고요. 인사글 써주신 이임성 변호사님이 멋지시더라고요. 선생님 맞습니다. 네, 되게 감명받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 책에서 보면은 녹양 목장을 언급을 하셨어요. 네, 하셨는데 그 녹양동을 구석쟁이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군사훈련장이란 말도 있는데 그 옛날 녹양 권역은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됐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갖고 계신 책에 마침 그 꼭지가 있습니다. 170페이지 지금 최근에 선생님께서 그거 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170페이지에 지도 하나 있죠? 네. 예, 이 지도 보시면은 녹양이라고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그 밑에 서울에 숭신방, 인창방 이런 말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서울의 우이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우이천이라고 있습니다. 그 우이천의 북쪽이 도봉구죠. 그 우이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도 보면 가운데 선 물줄기가 이게 중랑천이죠. 옛날 이게 두hom천인데 이 두hom천하고 우이천하고 그 위쪽이
역사적으로 녹양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볼 적에 지금 녹양역 근처, 여기를 제가 녹양의 구석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양주 관아에 있는데 제가 그 유양동이 원래 유양의 수백 분의 1로 축소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녹양이라는 브랜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태조와 태종이, 요거는 이제 퍼블릭 히스토리, 공공역사, 아까 우리 박정훈 국장 말씀하셨는데, 이런 쪽에서 의정부시에서 시민 통합을 위해서 좀 신경 쓰는 게 뭐냐면 태조와 태종, 이 두 분이 의정부에서 만나서 국군 상승의 기회가 됐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약간 퍼블릭 히스토리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근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의정부라는 지명도 없었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양주 남교에서 만났다, 이렇게 돼요. 그 양주 남교라는 건 양주 관아의 남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양주 관아의 남쪽이라는 건 결국 우이천 있는 데까지 거기가 다 양주거든요. 그러니까 양주 남교에서 만났다는 거는 의정부 지금 지역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 도봉동 쪽에서 만날 수도 있고, 노원 상계동 쪽에서 만날 수도 있고, 마구리 쪽에서도 만날 수가 있어요. 양주 남교야 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브랜드가 저는 녹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녹양이라는 걸 지금 녹양동으로 쓰고 있지만, 아주 협소하게 쓰고 있지만, 예를 들면 캠프 잭슨 있는데 그 끄트머리 그 가스 충전소인가요? 뭐 있는데 여기쯤에 조선시대의 광인원이라는 녹양장 안에 있는 구제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쯤에다가 광인원, 녹양장의 광인원 이런 표처리, 표석 같은 게 하나 생긴다 그러면, 아니면 그 도봉역 있는데 그런 걸 하나 낸다 그러면은 녹양이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로 이 브랜드를 좀 확장한 다음에 이걸로 태조와 태종이 녹양에서 만났다, 이거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 쪽에 저는 녹양이 이렇게 굉장히 넓기 때문에 좀 부연해서 이렇게 한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그런 시각과 명분을 가지고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근해 주시는 게 참 저희로서는 신선하고 좋은데요. 어떻게 그 질문해 주신 분 답변 만족하셨나요? 네. 여러분들도 좋게 들으셨길 바랍니다. 네, 질문 한 분 더 계시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유명 작가님의 네 번째 책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려우면서도 아주 쉬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책을 쓰신 동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동기가 있거든요. 근데 책을 쓴다는 것은 그 동기가, 숨은 동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쓰신 동기하고 또 저자님께서 이 책을 쓰시면서 독자들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를 한 단락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도도 어렵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 좀 보시면은 뭐랄까 좀 개념 정리 같은, 그 다음에 원의를 밝히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느낌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 책을 쓴 거는 제가 60년생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한 2,000개 글을 써놨는데, 이걸 좀 활자화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선언하다시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의정부 지역사에 대해서 한 권, 양주 지역사에 대해서 한 권, 올해 안에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질문 같은 건데요.
이 꼭 여기 책 보면은 개념에 대한 제가 꼭지를 하나 쓴 게 있거든요. 개념. 한자 개념은 개자가 그 평밀의 개자라고 합니다. 평밀이 아십니까? 시골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이게 그 대박질 말질 하잖아요. 수북하게 쌓고 나서 홍두깨 같은 나무로 싹 밀어서 평평하게, 그러면 이게 부족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잖아요. 그게 평밀이거든요. 그래서 개념, 이거는 개인적으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통용될 수 있는 것, 이게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어떤 그 진보 보수의 어떤 진영, 또 세대 이런 거로 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낱말에, 그걸 이제 낱말의 국어사전에 있는 것이 개념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가 막 더하고 빼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쪽에서 원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를 좀 생각하는 버릇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게 좀 글이 써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페이스북에 많이 담겨있는 그 지역사회 글들, 작가님의 생각들 또 엮어서 나올 텐데, 그럼 그때 또 출간되면은 제가 그때 또 오면 되는 거죠, 작가님? 네, 답변을 안 하십니다. 네, 저도 참 이런 일상적인 그 사소한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념을 이렇게 재정립을 해주시는 걸 보고 또 책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념이 일관되고 반듯해야 문화가 발현하고 소통이 원만해진다. 네, 여기서 저는 이래서 우리가 개념 그냥 무심코 흘려보내기 쉽지만 이 개념을 똑바로 먼저 잡아야 이제 문화도 서고 우리의 생활도 소통도 원활해진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한 분 더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예기치 않은 질문이 자꾸 들어와서 좀 신경이. 답변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작가님. 네, 저는 오늘 작가님이 제 사촌 형님이 되시거든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좀 자리를 빌려서 오피셜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의 그 삶의 방향, 사시면서 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삶의 가치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사석에서는 질문을 못 하시나 봐요, 공식적으로. 이거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거 다 방송용. 저는 그 아까 그 행복은 소소한 일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룬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 가족들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경제적 방편 정도 하고 아주 재밌게 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 가치라고 그러면은 그 너무 큰 거 도달할 수 없는 거 하지 말고 아까 저 행복에 대한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은 성취, 작은 기쁨 이런 거를 저는 뭐 그거밖에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걸 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제가 사실 오늘 처음 뵙긴 하지만 지금 말씀에서 뭐 이룬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 저보다 많으시겠죠. 근데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행사장에 와서 보니까 다들 일찍 오시고 막 한 분 한 분 이제 막 스킨십 하시면서 소통을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와주신 이 모든 여러분들이 작가님의 살아온 발자취이자 역사이자 또 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진 거 많으십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요. 네, 좀
이제 청중분들은 조금 무거운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라이트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사인회 때 보니까 작가님을 대장님이라고 호칭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왜 대장님이지? 근데 남성분이 대장님이라고 하셨을 땐 제가 군 장성 출신이신가? 라고 하다가 여성분이 대장님이라고 하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제가 2022년부터 한 달에 2번 주말에 한 30여 분,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맡고 계신 일들이 꽤 묵직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0년대 초반 분들부터 해서 이런 분들 한 30명, 30분 정도가 투어를 합니다. 현장을 걸으면서 한 6, 7km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면서 걸으면서 음미하는 마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 호칭이 걸음마 대장입니다. 그래서 대장입니다.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 걸음마를 하면서 몇 년 동안 결국은 이렇게 어떤 퍼블릭 히스토리 공공 역사, 약간 이게 각색된 이런 강의가 아니라 좀 실제를 사실에 바탕한 공공 역사가 좋거든요. 가능하면. 그래서 그런 말하자면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빡빡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바람이 우리 걸음마 하시는 분들이 지역사 강사 요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목표를 갖고 걸음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제가 진짜 대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뒤에 걸음마 회원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한 번 볼 때 6km에서 7km면은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돼요? 4시간 정도를 걷는데요. 여기 저 김종환 선생님 같은 경우 40년대 초반이십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선생님. 대단하시죠? 건강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걸을만 합니다. 네, 빈말이 아니라 저도 오늘 이제 작가님 팬이 돼서 걸음마 할 때 진짜 진심으로 한번 와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서울에 있지만 이제 출신은 시골이어서 이 정도는 저희보다 시골은 아니지만 이렇게 마을 풍경 보고 마을 향기 맡으면서 골목골목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달리는 것도 좋아하고 걷는 것도 좋아하는데 덤으로 이렇게 작가님의 역사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마음의 양식도 채우면 그 시간이 더 값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에 걸음마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언제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준비된 거 다 해야 되는 게 저의 의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왜 성공한 분들, 지식인이든 사업가든 아니면 운동선수, 음악가든지 예술가든 분들 보면 성공의 이유가 뭡니까? 비결이 뭐예요? 물어보면 자기의 루틴을 지켰다고 해요. 근데 선생님도 작가님께서도 루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루틴 도대체 이게 뭔가요? 이게 마지막 질문.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루틴은 말이 컴퓨터 용어로 많이 쓰죠. 컴퓨터에서 이렇게 짜여진 하나의 프로그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짜여진. 그래서 컴퓨터에서 루틴을 여러 개의 루틴을 조합을 하고 또 그 위에 상부 루틴을 또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작업을 시키잖아요. 그 루틴은 어원이 루트, 길이죠. 길, 방법. 여기에서 온 게 이제 루틴이거든요. 근데 이 루틴을 우리가 소비하는 게 아까 찍고 까불기 같이 약간 부정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루틴. 그거 뭘 루틴하게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일이다. 단순한 작업이다 이런 의미를 루틴하다고 쓰는데 사실은 저는 스페셜한 거, 특별한 일 이것은
루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특별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루틴이 없으면 특별한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상시에 하던 것들을 제껴놓는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루틴이 중요한 건데, 다만 이제 루틴을, 이제 제가 그 루틴을 잘못 돌리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매일 막걸리를 한 통씩 마시는 루틴.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담배를 한갑 피는 루틴. 이런 루틴을 짜서 돌리면은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건강한 루틴을 짰다 그러면은 작심삼일이란 말 있잖아요. 이게 루틴을 돌리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루틴을 잘 돌리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논어 같은 데도 보면은 공자님이 선능구 이런 말을 쓰셨어요. 선자가 그 조선 한자의 선자인데 적을 선자입니다. 능자는 능한 능자, 구자는 오래할 구자. 그래서 선능구 하면은 오래 하는 게 드물다가 아니라 오래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자님 말씀해요. 야, 사람들이 한다고 했는데 오래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 공자님의 이제 그 깨우침은 오래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잘 짜진 거기만 하면 루틴을 잘 돌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루틴. 네, 성공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루틴을 가져야 한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스태프분들이 시간 관계상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거는 꼭 한번 질문을 드리고 가야 후회가 안 날 것 같아서, 너무 많다. 챕터가 너무 많아요. 난 바빠. 그러면 이 책에서 이 챕터만큼은 꼭 읽어야 한다. 한 꼭지 추천을 해주시면 빠르게 추천을 해주세요. 네. 게 있습니다. 저 차지라는 글이 있는데. 네,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미리 표시도 해뒀습니다. 예, 제가 이 쪽의 그 제목을 차지, 권리보다 책임 이렇게 썼거든요. 예. 차지라는 말은 전라도 신안 앞바다에서 고려시대 그 보물선 나온 적 있죠. 건졌더니 거기에 차지라는 말이 버금 차자에다 알지자 써서 차지라는 말이 그 신안 보물선에 아주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 이 차지는 뭐냐면 이두입니다. 이두말. 그 이두말인데, 그러니까 그 고려시대 때부터 써둔 말이고, 이게 조선 왕조실록에 이 차지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차지라는 건 우리가 지금 그 소비하기를 내 차지, 내가 독차지하겠다, 내가 갖겠다, 이런 어떤 소유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권한 개념으로 보고, 그런데 조선시대까지도 보면 이 차지라는 말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책임. 그러니까 책임과 권한은 동전의 양면이죠. 그런데 이 차지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책임입니다.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여기 아까 67쪽인가요? 거기 69쪽에 보면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좀 넣어놨는데, 여기 하나는 독차지 하냐고 끌어안는 게 있고, 하나는 딱 막아선 그런 그림이십니다. 그래서 원래 이 차지의 의미는 내가 갖는 거, 나의 권한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게 특히 정치권에 이 권한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멋진 말씀으로 발언하겠습니다.